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베네수엘라의 한 줄기 빛이 된 중국, 미국의 제재에도 원유 수출 재개,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유 세계 매장량의 1위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예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남미에 있는 나라거든요. 콜롬비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콜롬비아 바로 밑에 있는 나라고 쿠바 밑에 있는 나라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남미라는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쿠바가 이 정도 있다고 보면 여기가 콜롬비아, 여기가 베네수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원래는 스페인에서 독립을 한 나라예요. 독립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역사적 배경과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사건과 그리고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오펙이 왜 이렇게 생겼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린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 중국하고 지금 원유 수출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 배경이 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드릴 내용이 세계 1위 석유 대국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나라예요.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채굴 가능 매장량이 3,008억 배럴로 세계 원유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 2,664억 배럴, 3위는 캐나다 1,697억 배럴. 엘버타에 오일 샌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오일 샌드에서 나오는 오일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태평양으로 그리고 대서양으로 이렇게 빠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바마 시대에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서 카트가 당합니다. 그런데 멕시코반으로 빠지는 파이프라인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때 이 파이프라인이 허가가 돼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되게 된다면 이 파이프라인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중단이 되게 된 상태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이 길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이 지역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철도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허가를 해줬다. 이 내용은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이란 1584억 배럴. 그래서 지금 그림이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올해의 그림입니다. 지금 원유 매장량 국가별 순위라고 해서 1위가 베네수엘라, 2위 사우디아라비아, 3위 캐나다, 4위 이란, 5위 이라크, 6위 쿠웨이트, 7위 아랍에미레이트, 8위 러시아, 9위 리비아, 10위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일을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뭐 때문에? 셰일가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말 많이 판매해야 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결국은 베네수엘라가 잘 되려면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적을 졌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최고로 많이 팠던 게 263만 배럴 매일당. 그런데 현재 보면 일당 10만 배럴이나 20만 배럴 파는 것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국가가 베네수엘라라는 것은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지금 원유 생산량이 거의 0에 가까웁니다. 하루에 10만 배럴에서 20만 배럴이라면 그 원유 매장량에 비해서 워낙 또 안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겠습니다. 시장조사업체 HIS 마켓에 따르면 2020년도 8월 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10만에서 20만 배럴에 불과하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2012년도 일 평균 239만 배럴이었던 산유량은 이때를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드디어 2020년도에는 10만 배럴에서 20만 배럴로 또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2017년도에는 191만 배럴 매일마다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35만 배럴, 2019년도에는 79만 배럴로 쭉쭉쭉쭉 떨어졌다가 드디어 2020년도에 10만에서 20만 배럴로 곤두박질 쳐버렸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매년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베네수엘라가 원유 사업이 망가졌을까라는 것이죠. 베네수엘라는 1819년도 역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역사를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819년도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함께 그란 콜롬비아 공화국으로 지금 독립을 했어요. 어디서? 스웨덴에서 독립을 했어요. 여기에 스웨덴의 원래 점령지였었거든요. 스웨덴에서 독립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가 이게 하나의 나라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1819년도에 독립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1830년도에 다시 그란 콜롬비아에서 분리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이 역사는 군인 장성 출신인 정치가 후안 비센테 고메스 때로 올라가요. 그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을 했는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석유에 관한 이권이 외국 자본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외국 석유 기업의 수익에 대한 세율 50%로 인상한 석유법이 제정된 것은 1941년 이시아스 메디나 아나르티아에 이르러서였어요. 그래서 지금 1800년대 거의 한 100년 가까이를 그냥 석유 권리를 서방 세계에 그냥 넘겨줘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손가락만 쪽쪽 빨고 살았었죠. 그런데 1941년도에 와서 석유법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내에서 제정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1943년에 미국 정부가 좀 도와줬어요. 미국 정부가 도와줘서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석유 메이저 기업인 로열 더치셀과 석유 양어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정부와 쉘이 50대 50을 이득을 가지고 가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중동 국가들과 석유 메이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들이 수익 50대 50 이때도 이렇게 나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네수엘라 사례를 따온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또 수익률이 좀 바뀌었죠. 중동이 조금 더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하여 1960년대에 오펙이 창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와 함께 오펙 설립 멤버 5개국 중에 한 나라가 돼요. 이 계약이 그대로 연장이 돼서 50대 50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베네수엘라 역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사에서 선거로 제대로 처음 치러진 해는 1800년대를 지나서 1900년대 지나서 1948년. 1948년이면 어떤 나라예요? 어떤 때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에 로물로 가이고스 프레일이 대통령이 된 때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처음으로 독재자가 아닌 선거로 제대로 그동안은 계속 간선제로 사람을 뽑다가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가 당선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다시 1952년에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가 정권을 잡고 그때 80만 헥타르의 토지에 대한 석유 채굴권이 다시 외국 자본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50대 50이었던 그 계약이 다시 그 계약 무시하고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히메네스 정권도 1958년 당시 해군 소장이었던 울프강 라르라자발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막을 내리게 되고 그도 1년이 채 되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그리고 드디어 1958년 국민의 힘에 의해서 군사정권이 막이 내리게 되었고 민주행동당 그리고 사회기독당 등 양대 정당 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비교적 안정된 정국을 이루어지는 한국말로 태평성대가 조금 이루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이를 바탕으로 1974년 페레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반정부 세력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사회협조를 현실화하는 반면에 천연가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조치로 1976년 석유 기업을 국유화를 단행합니다. 이때 생긴 기업이 지금까지 영향을 줘요. 1976년에 석유 기업을 국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기업의 국유화는 197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79년도 3월 12일에 퇴임했던 그는 다시 딱 10년이 지난 후 1989년 2월 2일 날 다시 대통령에 복귀를 해요. 그가 계속 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에 복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많이 힘들어서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금리도 자유화시키고 공공요금도 인상시키고 그러면서 긴축정책을 돌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폭동을 야기를 시키고 1992년 3년 후죠. 2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전국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패 혐의로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게 되죠. 이 쿠데타에 우고 차베스가 육군 중령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대통령이 잘 해왔으면 차베스라는 이 정권이 안 태어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된 배경 가운데도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이 베네수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많이 힘들어지면서 다시 정권에 새로운 정권을 원하는 열망이 생기죠. 그러면서 미국과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 우고 차베스가 군사 쿠데타를 다시 일으켜서 대통령의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국유화를 하였던 석유 회사 PDCS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신규 유전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전 개발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차베스 집권 후에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개인 군고 역할을 합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석유 사업에 대한 국유화를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 회사는 거의 지주회사처럼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연결하는 회사였는데 다른 회사들도 다 국유화를 시키면서 외국 기업들을 쫓아내고 인력들도 쫓아내고 이러면서 경영진 대부분을 자기 편으로 심어버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동안 신규 유전은 개발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본을 들여야 신규 유전을 개발하고 수익이 있어야 신규 유전을 개발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신규 유전 개발이 안 되죠. 그리고 기존의 유지 보수 등으로 사용되었던 이 돈들까지도 정권의 퍼주기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퍼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 좀 좋은 모습이지만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사업 파트너를 다시 고를 때 특히 반미를 적용을 했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등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석유 업체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국유화를 하면서 파트너로 선택을 했던 나라가 이 베네수엘라 위쪽에 있는 페루와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있는 공산국가 중국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현존하는 공산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공산국가는 북한, 그리고 중국, 페루, 쿠바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북한 안 되고 X, 중국, 쿠바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지금 미국하고 반미를 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완전히 휘죠. 이 내용을 좀 보면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대표적인 반미 정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2006년도 이후에 마약 밀매, 인권 유린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 제재만 일단 합니다. 금융 제재를 하니까 돈이 왔다 갔다가 안 돼요. 돈이 왔다 갔다가 하지 않으니까 자금이 잘 안 돕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서는
드디어 베네수엘라의 대선의 부정선거를 빌미로 해서 2019년도 1월 달에 베네수엘라의 최후의 보루인 석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까지 내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석유 수출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되면 그 주변에라도 석유 수출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눈치를 봐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아예 안 사요. 아예 안 사서 결국 살 수 있는 나라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일 일당 10만에서 20만 배럴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경제 타격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경제 타격이 엄청나게 심하게 되면서 석유를 굳이 많이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원유의 수요가 급감하게 됩니다. 또한 유가도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도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을 생기는 게 원유 저장고가 없어요. 충분치 않아요. 그러면서 원유를 많이 생산하면 그냥 버리게 되죠. 그러한 이유로 굳이 많이 생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10만에서 20만 배럴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생산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줄기 빛이 된 중국이죠. 중국의 원유 수출을 재개를 했어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배에 물건을 싣고 베네수엘라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거의 한 달? 그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건이 도착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11월달, 12월달 지금 다 돼가고 있으니까 그 물건이 실었던 때가 생각을 해보면 10월 말, 네, 10월 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10월 말에 어떤 게 큰 이슈였죠? 10월 말의 이슈는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큰 이슈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바이든이 이긴다. 바이든이 반드시 이긴다. 바이든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것도 믿지 못해서 선거 부정까지 나오게 된 현상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나오냐? 이 기회를 이용을 하자. 서로 이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야기를 드릴게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저유가 지속과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처한 베네수엘라가 중국으로 원유 수송을 재개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 정보 분석 업체인 리피니티브 아이콘의 선박 추적 데이터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롤레오스 대 베네수엘라의 내부 자료에 분석한 결과로 이러한 근거를 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팩트란 뜻입니다. 선박 모니터링 업체인 탱커트래거스닷컴에 따르면 처음으로 원유 수송을 재개한 선박은 원행 문하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토라는 이름의 선박으로 지난 8월 말 베네수엘라 호세항에서 중유 180만 배럴을 선적한 뒤 이달 초 중국 랴오닝항 다롄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워리워킹이라는 다른 선박이 60만 배럴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고 중국 랴오닝성 바위치안항에 26일 정박했으며 페트로차이나 소속의 선박 두 척도 이달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총 선박이 몇 대? 4대라는 지금 이야기예요. 4대가 지금 갑자기 떠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색하게 된 거죠. 금수 조치가 무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행 무라이는 러시아에 등록한 회사이지만 원유 수송으로는 이전에 알려진 바가 없는 회사라고 로이터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재개에 실패한 미국, 제재에 실패한 미국.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목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막는 여러 가지 제재를 담당을 했었지만 원유 수출을 완전히 막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제재 감청망을 피해서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의 편법이 계속 자행됐기 때문이죠.
실제로 PDVSA의 고객사들은 말레이시아 해상에서 선박 간 화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중국으로 들여왔다고 로이터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사주고 있는 나라 어디다? 중국이다. 중국만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사준다.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단가를 주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이전에는 환적의 수순으로 원유를 수송을 했다면 이번은 완전히 배가 그대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이전에는 말레이 해협에서 환적을 했었지만 이제 환적의 개념이 없어요. 완전히 그대로.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 바로 전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이 이긴다. 바이든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또 돈을 써주고 힘도 써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바이든의 당선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석유를 구하는데 혈안이 돼 있죠? 혈안이 되면서 이란 석유를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어요. 또한 베네수엘라의 석유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의 그 원유의 지배력이 떨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예요.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 원하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당선되면 중국 대리기는 더 강력해질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이 살 구멍이 생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길을 터줄 가능성이 조금씩은 더 생길 것이다. 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으로라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가 되어야만이 우리나라가 편해요. 지금 바이든이 지금 국무장관 후보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 발표를 했는데 발표된 면면을 보니까 우리나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국익의 입장으로 바이든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누가 돼도 반중이 돼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도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왔잖아요. 왕이 외교부장이 오면서 또 거들먹거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 스탠스를 정확하게 안 취하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간자적 입장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때 왕이 외교부장이 온 거예요. 온 이유는 딱 그겁니다. 너희 우리 쪽으로 붙어. 지금 미국에 힘이 없지 않냐.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데 이거에 속지 말고 그냥 미국에 딱 붙어서 같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친중 안 됩니다. 친중되면 우리나라 더 힘들어져요. 어쨌든 친중하면 안 되고 중국에서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뽑아먹을 건 뽑아먹어야 되죠. 이득은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그것 빼놓고는 최대한 미국하고 붙어서 정치가 같이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